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유신익입니다. 12월 11일 지금 FOMC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단기채 TB를 400억 불 당장 매입을 하겠다. 일종의 양적 완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찜찜합니다. 그동안에 파월 의장이 물가 불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 조작 정책, 즉 RP라는 시장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고 소비나 일부 지표는 약간 악화 일로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상태를 보이고, 특히 이번 점도표에서는 내년도 전망이 2.3%의 성장을 할 걸로 보여졌습니다. 즉 성장이 재개가 되고 유동성까지 뿌리게 되면 더 좋아질 텐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숨어있는, 바로 최근에 상업은행들이 RRP라고 하는 지준에 참가하는 돈들이 줄어들고 있고 중저소득층의 신용 크레딧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 얘기를 했지만 고용이 약화가 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고, 그 기반 하에는 신용과 유동성 경색 리스크가 항상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한 것이다. 특히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입찰률 자체가 평균 2.5배에서 6배 정도 자랑을 해왔던 미국채 입찰률이 2.4배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시장에 돈줄이 많이 말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채 시장의 변동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6년도의 미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키워드와 앞으로의 향방을 좀 전망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도식해드린 이 자료의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메이저 4, 여기서는 우리가 소액에는 G2와 BOJ 그리고 이외에 인민은행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까지 포함을 해서 이 주요 중앙은행들 메이저 4의 센트럴뱅크 양적 완화 규모인데요. 이 규모 자체의 명목 금액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이 4개 은행들이 풀어놓은 돈들의 규모는 사실상 거의 전년 비해서 성장률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3.4%,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M2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고정 환율로 추산을 해보면 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규모만 보더라도 사실 전체 규모가 7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와중에 페드까지 이제 다시 한번 동참을 하면서 사실상 유동성 버블과 유동성 붐업에 또 한번 이제 기름을 끼얹어 준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그러면 어떨까? 모두 다 이제 인지하시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경제 리스크, 하방의 리스크가 잔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동성으로 막아나가는 조금 살얼음을 걷는 듯한, 즉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지만 이것이 없으면 경제 지표는 약화될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리퀴더티라는 우리 이제 키워드를 하나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센트럴라이제이션,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두 중앙에 있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제 책정해 놓은 전체 자산의 규모만 지금 486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어음증권, 채권, 증권, 무역 증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금융 상품화한 건데요. 즉 돈이 풀릴수록 바로 집중화되는 금융 자산들, 금융의 버블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AI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큰 어떤 IT의 패러다임이 10년간 2010년대부터 있었고 최근엔 AI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캐펙스 투자 지출, 자본 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고 또 돈을 쓰고, 그러면은 A, B, C, D라는 기업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열되었다고 한다면 상위에 있는 GPU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칩,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맨 상위에 있을 때 이 상위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겠습니다, HBM DRAM 계속 매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하위에 있는 B, C, D, EF로 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본 지출을 통해서 돈을 계속 쓰면서 우리도 구축할래, 우리도 반도체 칩을 구매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할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래, 이런 욕구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AI의 성장을 우리가 앞으로도 예견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도, 24년도에 실제 M7 미국 주요 기업들이 지출한 금액을 보시면 24년에는 2천억 불 내외, 지금 25년도에는 3,500억 불 내외, 그리고 내년도로 가면 26년도에는 4,500억 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차 올해는 전년비 50%의 캐펙스 투자 지출의 증가가 있었지만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20-30%로 그 증가폭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캐펙스 투자 지출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는, 증가폭이 축소가 되면서 전체 시장이 광활하게 성장할 것 같았던 그런 경로들은 다소 약화되거나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년도의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4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얼마나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그림일까? 라고 보시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재정 지출이 있었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돈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사실 7조 달러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연간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 7조 4천억 달러를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정 지출로 충분하게 돈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지금 OBBBA라고 하는 이 저대의 지표를 보시면 세율이 각 구간, 브라켓이라고 하는 각 세율에 대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그전보다 현재는 많게는 2%, 많게는 4% 정도까지 이렇게 인하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이 인하가 되고, 연말 우리가 세액공제 받죠. 이런 디덕션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즉 부부 2인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평균 소득 공제되는 금액들이 한 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연말을 넘어가면서 이 부부 가구들은 400만 원까지 증액이 된다. 즉 공제 폭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 세액에 대한 세율도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행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자본 비율,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상업은행들에게 이 SRL이라고 하는 강화된 자본 비율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5% 비율을 요구하다가 지금 최근엔 3% 비율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상업은행들한테 상당히 많은 대출과 영업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금리 인하와 T빌 시장에 직접적인 매입을 할 것이라는 의사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시사점들은 결국에 페드가 QE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 상당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로 인해서 결국에 이 담보 금액들이 국채 투자로 이어지거나 국채로 담보 자산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채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창출할까? 먼저 왜 그럴까를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 지표 투자와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주체들은 소비를 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많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의 불안정 가능성,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불안정 가능성, 그리고 이 소비를 하고자 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것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저항의 요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의
그 센티먼트와 경제 펀더멘탈의 요소들은 그다지 썩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돈마저 붓지 않으면 그나마 고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는 재무 여력이 있지만 중저소득 계층들은 언제든지 크러쉬가 날 수 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우리가 SBB라고 하는 지방 지역 은행들의 파산 리스크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이런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파산과 신용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풀면서 유지를 시키고 있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보시면은 이 결과물들은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의 IT 밸류체인은 이 IT 내에서만 캐펙스 지출을 통해서 계속 그 안에서만 공급 수요가 돌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조업 쪽에서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부품과 여러 가지 가공품, 엔진,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이 관세로 인해서 비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환적으로 GM 포드가 내연차 완성차를 갖다가 굉장히 우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출되거나 미국 내에서 소비가 또 원활하지 않는, 즉 순환적인 경제의 고리는 많이 깨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돈들이 계속 붐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되는 부분들은 뭐죠? 바로 집중화.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중앙화의 개념으로 계속 금융자산이 집중이 되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첫 번째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의 신장 속도가 좀 더뎌지거나 하는 섹터 분야에서는 다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즉 집중화되는 경향이 계속 로테이션에서 반복된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HBM, DRAM, 장비와 관련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면서 돈이 집중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AI 소프트웨어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순서로는 또 AI와 관련되는 우리가 신약 연구를 하는 기업군들로 사실 집중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면 당장에 미국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 이런 것들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을 많이 확보하려는 전쟁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M&A와 특허 싸움들, 특히 다른 국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유수한 기술을 애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돈이 집중화되면서 한 섹터와 한 산업 분야에서 집중되고 투자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와 산업을 찾아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의 상황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지표는 뭘까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지금 왼쪽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입니다. 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크로스가 나고 있죠. 선행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동행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우상향. 자, 동행지수는 우리가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광고업 생산 이런 실질적인 생산 규모를 측정해서 지수화하고요. 선행지수는 우리가 주가라든지 금융 지표와 추가적으로 신규 주문이나 소비자 기대 지수와 같은 심리 지표들을 많이 축약하여서 가중평균화합니다. 즉 심리 지표와 신규 주문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약화일로 앞으로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 신용적인 리스크, 이 신용적인 리스크는 단순히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들 주체자별로 사실 돈이 많은 기업들은 돈이 엄청 많지만 돈이 없는 기업들은 또 너무 적은, 즉 아주 쉽게 해서 AI나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지출을 하거나 자본 조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제조업들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전통 제조업이죠. 즉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에 향후에 투자 지출을 IT 쪽은 계속하지만 기타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투자 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위험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문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 전망, 경기 방향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하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선행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양상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9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도식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미국 전체 소매 판매 금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측에 보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순환적 소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바로 자동차, 신차와 관련되는 부품, 소매 판매는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약간 위축될 위험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다지 큰 개선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가계의 저축률을 보시면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4%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계가 저축을 급진적으로 늘릴 정도로 소득이나 여러 가지 금융 기반, 자산 소득, 캐피탈 게인 이런 것들이 악화되진 않아 있다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저축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급등은 안 하지만 다른 국가들, 즉 유로존, 영국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가계 저축률이 10%대 혹은 20%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내년도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집중화의 개념, 즉 첫 번째 제가 키워드로 드렸던 리퀴더티,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또다시 채권 매입이 시작되는 미국발 QE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QE, 유동성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본시장과 모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자산 쪽의 버블이 더 강화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섹터 로테이션이 AI를 집중으로 해서 그것이 최후단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로테이션이 바이오 기업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이 안에서만 뺑뺑 도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다. 전통 제조업으로까지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그림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13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만드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죠.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는 만큼 외국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들이 결국에 달러 채권이나 달러 자산을 사는데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 달러는 강세로 간다. 이런 이제 트리핀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죠? 관세를 취하면서 13페이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금수 조치나 교역 강화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미국 역시도 달러 약세 혜택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일기와 다르게 2기 때는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급진적으로 우호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현 상황에 달러 약세, 교역이 감소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 상황은 트럼프가 바로 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달러 약세 증상들은 향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18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러면 통화정책 분야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물가 요소인데요. 지금 25년도 상하반기에 미국, 유로존, 그 다음에 영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모든 국가들이 상반기에 다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실상 얼마 전 어제 이제 FMC 12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저항이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이런 관세로 매겨지는 비싼 상품은 사지 않겠어라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은 미국 포함해서 소비에 저항이 많고 관세 저항이 많은 만큼 그 수익 금액과 소비 금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계속적인 소비 둔화와 함께 완만한 둔화와 함께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는 즉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좋지 않은 실질적으로 경제 밑바탕에서는 여러 가지 가계 주체들이나 돈이 있는 주체들이 쓰지 않으려는 그런 저항심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다행히도 내년도 가서 페드도 북을 늘리고 다시 에셋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경로와 ECB, BOE
때까지도 어느 정도 양적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에 반도체 시장의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가 계속 나오겠지만 산업의 사이클은 숏 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의 키워드는 리퀴더티와 중앙화, 센트럴라이제이션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숏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가속화될 수 있다. 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작년보다 올해의 캐펙스 AI 투자 지출이 실제 나간 돈이 50% 증가했지만 내년도는 규모는 늘지만 20-30%는 증가에 이제 국한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증가 속도나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는 속도는 서서히 둔화된다. 다만 그 안에서 계속적인 밸류체인들, 요번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저쪽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자면 챗봇에서 피지컬 A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선회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쪽으로까지 계속 확장되지만 순환되면서 확장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든 에브리싱, 모든 분야가 지속 팽창을 하고 투자가 확대됐던 올 한 해와는 좀 다른 양상. 그래서 거기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실 이제 경제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미국이 나홀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반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키워드 첫 번째 리퀴더티, 유동성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 유동성이 투입이 되는 것은 경제 근저에 특히 미국 근저화에 있는 신용 리스크나 이것이 없으면 국채 시장까지도 마비될 수 있는 경색적 리스크 이런 거를 계속 만회하기 위해서 돈이 풀린다라는 점이고요. 새로운 이제 페드 이제 신임 의장이 오시게 되면 QE를 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는 12월 FOMC에서는 내년도에 1회 정도 나왔다라고 했지만 더 추가적인 인하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은 폭발할 것이고 두 번째 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화 집중화되는 경향이 강할 텐데 그거는 국가별로도 미국 쪽으로만 집중화되는 경향은 상당히 더 심해질 것이고 여기에 금융자산으로 집중되지만 금융자산의 모든 섹터와 산업 분야가 좋아지기보다는 전통제조업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들과 코스트가 굉장히 높지만 다른 AI와 신성장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자본 조달이 원만해지면서 이 기업들 군에서는 M&A와 신규 투자, 에로와 같은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숏사이클. AI라는 패러다임이 올 한 해처럼 각 분야가 모두 다 성장하는, 예를 들면 장비도 성장하고 소프트웨어, 챗봇, 그 다음에 피지컬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 올해가 특이한 해였다. 내년도로 가면서 성장의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약간 주춤해지면서 전 분야가 로테이션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일부 분야, AI 분야에서도 일부 소프트웨어 분야가 성장을 하다가 잠시 멈칫하고 투자가 좀 잘 안 되면서 다른 분야로 옮겨가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면서 순환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유동성이 좋다, 많아진다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분별하게 집중적으로 위험자산에 그냥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집중화나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면은 상당히 합리적일 거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